네, 오늘부터 나흘간 이 시간은 예고해드린 대로 대선 특별기획으로 꾸미겠습니다. 대선 후보를 말한다, 이런 시간으로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인지, 지금 필요한 리더는 누구인지, 이 근본적 물음에서 시작한 기획입니다. 각 후보의 대표적 지지자가 나와서 나는 왜 이 후보를 지지하는지 그 이유를 세 개의 키워드로 설명하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이 다음 대통령으로 누구를 세울지 여러분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작은 소망을 전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잠깐 설명 말씀을 드리면 이 대표적 지지자, 출연자는 저희가 임의로 선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후보 측과의 협의하에 선정이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시간은 3부 전체와 그다음에 유튜브 연장 방송에서도 이어가게 될 텐데요. 3부에서는 이 지지자가 뽑았던 3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제가 질문 드리고 답변하는 시간으로 꾸며볼 예정이고요. 유튜브 연장 방송에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촌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 그다음에 의견, 이걸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걸 모아서 대신 질문을 드리는 시간으로 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은 유튜브 댓글창에 그냥 달아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는 샵 800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8001인데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선 특별기획 오늘 첫 시간은 바로 윤석열을 말한다 시간인데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 공익제보지원위원장을 지냈지만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해서 화제가 됐던 분입니다. 심평 변호사를 모시고 내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를 지금부터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그런데 한 가지 좀 정정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네. 제가 문재인 캠프에서 공익제보지원위원장을 한 것이 아니고 이 민주당 그렇죠. 중앙선대위에서 위원장을 했습니다. 캠프는 아니고 이제 캠프는 경선 때 운영되는 그렇죠. 거고, 예. 그러니까 민주당 선대위 공익제보지원위원장이셨다. 바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그럼 그것부터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그 문재인 후보를 또 지지하셨던 분인데 지금 또 윤석열 후보를 지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강도 높은 비판을 어제 선대위 발족식에서 하기도 했던데요. 예. 그러면 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게 됐는지 그 이유, 동기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현 정부의 출범의 또 어떤 면에서 기여자이기도 한데 왜 여기서 벗어나게 됐느냐 하는 점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과거에 2019년에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사퇴를 제일 먼저 요구를 했죠. 그래서 조국 사퇴의 문을 열었다는 그런 평을 받는데 저는 그것을 계기로 해서 현 정부의 무능이라든가 위선 그런 점에 많은 어떤 이 자각을 하게 됐고 또 그런 반성에서 차츰 우리 사회에 다른 대안 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여지를 가지게 됐고 그런 속에서 가장 이런 대안 세력으로 가장 유망한 것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변호사님께서 과거에 쓰신 글을 보니까 그 전에는 윤석열 이제 그때는 검찰총장이었겠죠. 검찰총장을 이제 3가지 이유로 이제 비판을 했는데, 근데 이제 여름인가 이제 직접 만나보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수리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면 처음에 윤석열 당시 총장을 비판했던 3가지 이유를 제시하던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좀 일단 그거 좀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이 한겨레 신문에 칼럼으로 실렸는데. 그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죠. 윤 총장은 3가지 관념의 포로다. 관념의 포로. 첫째 신화의 포로다. 신화. 둘째 영구주의 포로다. 셋째 야심의 포로다.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좀 더 풀어주시면 신화라면 어떤 뜻입니까? 신화라는 것은 이 정통 법조인들이 갖기 쉬운 우리 법조인은 다른 일반 국민에 비해서 아주 특별한
소양과 또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다. 엘리트주의. 그렇죠. 지나 극단적인 엘리트주의죠. 그런 그 소유자가 아니냐,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그 평가를 했죠. 야심은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까? 야심은 그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그 호시탐탐 이 그 좀 더 더 상위의 자리를 항상 그 내다보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 대통령 뜻을 갖고 있었다고 보셨던 거예요? 저는 뭐 그렇게 봤죠.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셨어요? 이 그 윤석열 총장이 그 검찰총장으로 취임하면서 취임사에서 국민이라는 단어를 17번인가 뭐 그렇게 썼죠. 그때 취임사가 화제가 됐었죠. 그렇죠. 예. 검찰총장은 그 국민을 그 의식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이 법을 그 엄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검찰총장인데 왜 이렇게 이 사람이 그 17번이나 국민을 그 언급하면서 이 취임사를 낭독을 했느냐 하는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사람은 필시 더 다른 더 상위의 포지션을 위해서 열심히 그 자기를 닦아가는 사람이구나. 그러나 또 한편으로 봐서는 좀 그 야심이 좀 지나친 거 아니냐.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에 영고주의라는 것은 검찰주의자 이런 뜻으로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 검찰에 그 윤석열 사단을 만들고 이런 그 하나의 이 검사들이 그 뭉쳐서 자기들끼리 어떤 그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갑자기 인식이 확 바뀌신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이제 결정적인 만남이 있었다면서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칼럼을 쓴 것이 그 6월 달이고 11월 달에 뉴스타파 기자로서 그 윤석열 씨와 윤석열 일가의 그 비리를 아주 그 파헤쳐 들어간 어떤 기자분이 계세요. 이 기자분하고 제가 인사동에 만나서 한 3시간 넘게 이 윤 총장과 또 그 가족의 비리에 관해서 브리핑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주 저로서는 이 윤 총장이 극히 반대되는 측면에 있었는데 근데 그 후에 여러 분들께서 그 윤 총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한번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봐라. 그리고 가능하면 윤 총장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권유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자고 그랬습니다. 보자고 그랬는데 그 윤 총장이 내가 있는 곳이 어디냐. 내 용산이다. 그러니까 용산으로 직접 오겠대요. 그러지 마라. 내가 당신 편한 데로 가서 내가 만나겠다. 뭐 그런 점에 아주 작은 점이지만은 윤 총장이 가지는 그런 어떤 상대방에 대한 배려, 그렇게 좀 다른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만나서 한 그 2시간 넘게 계속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그 전국의 현안부터 시작해서 막 또 그 윤 총장 개인에 대한 그까지 광범위하게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윤 총장은 이 사람이 아주 반듯하고 정직하고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판단을 내렸죠. 그래서 이제 내가 윤석열을 지지하는 3가지 이유로 키워드 3개를 뽑아 주셨어요, 저희한테. 지금부터 그걸 한번 좀 하나하나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대인의 풍무, 호랑이, 통합. 3개의 키워드로 이걸 꼽아 주셨는데 첫 번째 대인의 풍무라고 하는 건 어떤 뜻으로 꼽으신 겁니까? 윤 총장이 처음에 이제 정계 입문해서 국힘당 경선에 돌입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때 홍준표 의원이나 유승민 전 의원께서는 윤 총장이 토론 한 몇 번만 하면 나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했죠. 그러나 저는 이제 그 당시에 그래서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 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도 이제 학회 회장도 여러 번 하고 이런 토론을 하고 그 학회를 이끌어 나가고 세미나를 이끌어 나가고 그런 걸 많이 해서 그리고 그 점에 관해서는 좀 자신이 있는 거죠. 상황 지배력이 윤 총장이 이거 윤 후보가 제일 나을 것이다. 상황 지배력? 예,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그런 이 상황 지배력이 뛰어나니까 두 사람한테 결코 밀리지 않는다. 오히려 앞설 것이다. 그런 상황 지배력의 하나의 요소로서 제가 윤 총장이 윤 후보가 16번의 토론회에 나와서 하는 모습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서 윤 후보가 자기가 딱 한 번을 제외하고는 자기가 공격을 받고 그래도 바로 동일한 공격을 하지 않고 항상 좀 너그러운 자세로 받아넘기면서 하는 이게 바로 대인의 풍모다. 그 대인의 풍모를
윤 총장이 윤 후보가 유감없이 보여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첫째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예. 그런 상황 지배력은 대인이 아니면 보여줄 수 없는 그런 면모고 그런 그렇죠. 이 상황 지배력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전국 장악력이나 국정 장악력으로 연결될 거다 이렇게 보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뭐 당연하게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호랑이를 꼽으시는데 호랑이를 꼽은 이유는 뭡니까? 제가 또 그 무렵에서 어떤 글을 하나 썼습니다. 그 윤석열에 대한 하나의 그 평인데 예. 윤석열은 모기인가 호랑이인가 하면 그런 글을 모기, 예, 여름 모기, 예. 이 모기가 별거 없는 존재죠. 그러면서도 이게 여름만 되면은 막 떼거지로 몰려 나와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기 같은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뜻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가령 말이죠. 예. 그 중에 이제 특히 권력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어떤 검사들 이런 검사들이 가진 이 면모를 보면 별거 없는데 그렇지 이 조직의 힘을 믿고 집단의 힘을 믿고 막 다른 사람을 굴리면서 괴롭히고 하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조직의 위세를 등에 업고 갑질하거나 그렇죠. 젠척하고 이러는 사람들. 그래 이런 사람은 지가 아무리 출세를 하고 해도 그는 모기다. 그러나 이 호랑이는 그런 모기하고는 반대로 깊은 이 고독을 속에서 네. 내면으로 침잠해서 해서 스스로의 힘을 얻고 스스로 홀로서는 이런 인간을 호랑이형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윤석열은 제가 그 당시로서는 확실을 하지 못하지만은 호랑이형 인간이 아닐까. 그래서 마지막 이제 검찰총장으로서 국정감사를 했지요. 그때 이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요. 이런 말을 쩌렁쩌렁 할 수 있는 또 더구나 아주 적대적인 분위기에서 그렇게 윤 총장이 하는 걸 보고 윤 총장은 호랑이형 인간이다. 제가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셨던 거고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 키워드가 통합입니다. 예. 이건 어떤 뜻으로 꼽으신 겁니까?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잘한 점도 있고 또 못한 점도 있겠습니다만은 못한 점을 치자면은 이 여러 가지 점에서 어떤 갈라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완전히 반쪽으로 나눠져 버렸죠. 이게 우리 헌정사에서 일찍이 없었던 너무나 심한 분열 현상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두고 우리가 이게 하나의 우리한테 이 발을 얽으면은 아주 기분 나쁜 등굴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이거를 우리가 제거를 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통합인데 이 통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한국의 정치인 중에서 과연 누가 있겠느냐? 저는 윤석열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저는 통합의 리더십을 윤석열 후보가 꼭 잘 발휘해 주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 변호사님이 꼽으신 이제 세 개의 키워드에서 일단 좀 들었는데요. 예. 여기서 이제 그럼 제가 좀 하나하나 좀 보충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통합부부터 한번 좀 여쭤보겠는데 어제 선대위 발족식에서도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를 아주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언론의 표현을 인용을 하면 반문, 기치를 올렸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을 텐데 반문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친문을 배제하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통합의 정신하고는 거꾸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의 단계에서는 자신의 입장을 좀 더 분명하게 하고 또 지지자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런 자세가 도움이 되겠죠. 네. 그러나 좀 더 자기가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 그러면은 그런 데서 탈피해야 하는 것이고 또 그런 탈피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어느 동아일보 편집국장이 했던 어떤 분이 써놓은 글을 보니까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 친문 세력에 가할 데미지가 100이라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이 임팩트를 가는 것은 30에 불과할 것이다. 오히려. 그 사실은 그런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근거로 그렇게 예측을 하는 걸까요? 뭐 저도 뭐 그 이재명 후보하고는 뭐 또 특별한 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뭐 그분에 대해서 뭐 폄훼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조금 막 기질적인 점에서 윤 후보는 좀 부드럽죠. 또 상대방을 또 이해하려고 하는 막 그런 마음이 강하고 그 이 후보는 하나의 그 원칙이 있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죠. 뭐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 결과는 어떤 면에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호랑이 면모를 이제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세상에는 빛이 있지만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긍정적인 그렇죠. 면이 있으면 그게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랑이적인 면모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떤 상황에서 그게 이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그런 예를 들어서 독선적인 것으로도 흐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뭐 물론 이제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파악한 그 호랑이의 면모는 그런 뭐 어떤 막 독선적인 막 그런 측면보다는 깊은 어떤 내적 성찰에서부터 내적 성찰 네. 그런 것을 거친 그런 것이 이제 그 정치인들한테는 조금 부족한 면이 많고 그래서 이제 윤 후보는 드물게 정치인으로서는 드물게 그런 과정을 거친 정치인이 아니냐 그런 점에서 어떤 칭찬한 측면에서 제가 바라봤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인의 풍모 같은 경우는 이제 상황 지배력이라고 하는 우리 변호사님께서 이제 만든 어떤 그 용어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상황을 지배하는 어떤 그 정치적 대처 능력, 임기응변력, 위기 대응 능력이 뭐 어떻게 표현하든지 그런 점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어떤 국정 전반을 이끌어가야 되는 어떤 리더로서의 어떤 컨텐츠, 정책 컨텐츠 이건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평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좀 그런 측면이 있죠. 윤 후보가 살아온 지금까지 인생이 어떤 면에서는 조금 비교적 단조롭죠. 네. 예. 검사 생활만 했으니까. 그렇죠. 예. 또 그 전에 또 뭐 다른 그 사회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기본 바탕이 어떤 선한 그런 인성을 갖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 어떤 사회 재반 문제에 관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은 또 많은 진보를 이룰 것이라고 낙관합니다. 흔히 말하는 언론 표현 학습 능력은 그러니까 탁월하다고 평가하십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런데 이 윤 후보가 하나의 특징이 어떤 그 주제가 하나 있으면은 깊이 파고들어요. 그래요? 제가 윤 후보가 처음 만나서 대화를 이제 뭐 장시간 했는데 저는 한 20년 교수 생활을 하면서 연구 생활을 계속 했지 않습니까? 또 뭐 이런 사회 일반적인 뭐 그런 여러 이제 법적인 주제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했는데 저하고 말을 하면서 조금 더 밀리질 않았어요. 그래요? 그래 이게 왜 이럴까? 혹시 법률 이야기만 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아닙니까? 아니 뭐 여러 가지 사회 전반에 대해서 사회 전반에 관해서 뭐 얘기를 했는데 그래 좀 특이하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집사부 일체인가 뭐 거의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보니까 이 양반이 이제 항상 어떤 어떤 뭐 주제가 어떤 하나 생기면은 아주 깊이 막 들어가서 연구를 하는 타입이에요. 뭐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연구를 한 분야는 자기가 좀 잘 알겠지만은 또 그렇지 못한 분야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면에서 어떤 학습 능력은 상당히 좋은 편이지 않겠냐. 뭐 그렇게 희망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대통령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결국은 어떤 사람을 얼마나 적재적소에 쓰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거죠. 그런 점에서 인사 능력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변호사님께서 보신 윤석열 후보의 사람 보는 눈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직은 좀 더 익어야 되겠죠. 그렇게 보세요. 그러나 이제 윤 후보가 가지는 어떤 포용력, 또 강력한 리더십, 막 그런 면에서 인사를 어떤 좀
두루두루 지금 정부처럼 너무 편협하게 한 곳에서만 끌어올리는 무릎 끌어올리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여러 군데서 이렇게 해서 지금 탕평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가능성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세계 관념의 포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야심의 포로라고 말씀하셨고 그 야심이라는 결국에 뭐냐면 검찰총장보다 더 높은 자리 결국 대통령을 꿈꾸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윤석열 후보가 임시 슬로건으로 채택한 게 뭐냐면 국민이 불러낸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면서 그런 얘기죠. 국민이 불러내서 왔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나는 원래 뜻이 없었는데 국민의 어떤 그 부름을 받고 나왔다라고 이야기한 거와 변호사님이 처음에 파악했던 건 좀 많이 다른 거 아닙니까? 조금 다르죠. 예. 그러나 어떤 형식적으로 보면은 윤 후보가 강한 반문 정서, 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핍박을 받은 데서 반사적으로 생겨나는 그런 이득을 가지고 정계에 투신해서 성공을 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만은 윤 후보가 또 나름의 또 여러 가지 어떤 특장점을 또 갖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이번 대선판에서 가장 중요한 게 2030의 표심을 누가 잡느냐. 이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과연 지금 2030의 뭐 우세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 자, 그러면 뭐가 부족하다고 보고 어떻게 이걸 보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말이죠. 왜 지금의 한국에서 이 청년 문제가 대두되게 됐느냐. 이 점에 관한 근본 인식을 깊게 해야 됩니다. 이 청년은 한국의 어떤 독특한 사회 구조, 어떤 기득권이 발효하는 구조가 한국에서는 강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청년은 어떤 시장 경제에 진입하기도 힘들고 시장 경제에 진입해서도 불공정한 취급을 당할 수 우려가 많습니다. 이런 처지에 있으면서도 또 미래 부담은 전부 청년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불공정한 현상을 청년들이 감수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점에 대한 기본 인식을 확실하게 해서 이 청년 문제를 해결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청년 문제는 일단 천착인자 가장 큰 기본 요건이다. 좀 이렇게 보는 거고 어떤 정서적으로 교감하거나 이런 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청년들하고. 그런 것은 윤 후보가 가지는 아주 인간적인 장점이 많이 있죠. 그런 점에서 저는 윤 후보가 해방 후에 지금까지 명멸한 여러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장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는 DJ나 YS보다도 더 그 점에서 이 소통 능력 또 이 공감 능력에서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들이 앞으로 많이 발휘되면은 청년들의 지지를 많이 획득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오늘 대선 특별기획 첫 번째 시간으로 윤석열을 말한다를 좀 가져봤는데요. 심평 변호사와 함께했고요. 3부에서 그러니까 나눴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못다한 이야기는 잠시 유튜브 연장 방송에서 이어가도록 하고요. 심평 변호사의 1차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연장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3부에서 대선 특별기획 윤석열을 말한다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자, 20분 조금 넘는 시간은 너무 짧죠. 윤석열 후보 전반을 입체적으로 조명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또 어차피 주어진 시간은 너무 한정되어 있고 이래서 유튜브에서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좀 이어가기 위해서 심평 변호사님을 계속 모시고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는 시간으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지금부터 유튜브니까 좀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희가 이제 3부를 시작을 하면서 우리 촌철님들 질문이나 의견도 좀 반영을 하겠다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지금 더마카가 JB타임즈 저하고 함께하는 더마카가 지금 스튜디오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촌철님들이 보내주신 질문과 의견들을 모아서 왔는데요. 일단 먼저 한번 좀 일별을 해볼까요? 네, 더마카 다시 나왔습니다. 네. 일단 심평 변호사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아픈 질문들도 있고 좀 날카로운 것도 있는데 네, 위트 있게 잘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김태윤 님이 직접 듣고 싶다. 강스파이크 님이 후보가 나와야죠 라고 해주셨는데
네, 저도 윤 후보님을 직접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의견 진짜 많았거든요. 변호사님이 좀 한번 강하게 광고 좀 해주세요. 출연 좀 하라고. 저희 방송. 네, 다리 좀 놔주세요. 윤 후보가 많이 바쁘시겠죠. 예. 인터뷰하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저도 뵙고 싶습니다. 윤석열 후보님 듣고 계시다면 꼭 출연해 주시길 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양한 질문들도 올라왔는데요. 네.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네. 2745님. 손바닥 왕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네. 6873님은 지금까지 윤 후보는 말실수를 좀 했다가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TV토론 등에서도 좀 실수 없이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순발력도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선한 인성만으로 국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 조금 의문입니다. 예능에서 보니까 집도 엄청 좋던데 서민들의 삶도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휴, 뭐 이렇게 질문이 많아요? 너무 많은데요. 네, 관심이 많으세요. 네. 그리고 6574님은 박근혜도 문재인도 통합을 말했습니다. 윤석열이라고 통합에 성공한다는 보장 있을까요? 이런 의견도 있고요. 네. 9837님, 통합을 할 수 있다는 윤석열 후보가 현재 상대 당과 현 정권을 향해서 비난만 하는 거는 통합일까요? 아닐까요? 이거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하고 맥이 상통하는 네, 그런 질문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9287님, 윤석열 본인보다 김종인 위원장이 더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면에 가장 많은 질문은 가족 관련이었는데요. 네. 6728님, 본인만 도덕적이면 되나요? 영부인, 부인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심평 변호사님이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8669님은 이른바 본부장, 본인 부인 장모 의혹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라는 의견 주셨고요. 네. 1172님. 변호사님 법조인이시잖아요. 다 떠나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맞나요? 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0463님은 청약 통장의 용도나 필요성 등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서민을 위한 서민들의 심정을 대변할 수 있는 대통령의 자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의견이 네. 있었고요. 네. 1183님. 윤석열 후보의 역사 인식은 어떻게 보세요? 전두환 관련 발언 용납이 되시나요? 라는 의견. 그리고 장혜경님. 변호사님 설마 2시간 보고 지지하신 건 아니죠? 라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네, 우리 청찰님들의 날카로운 의견은 여기까지 소개하고요. 네. 이 의견을 바탕으로 두 분의 심도 깊은 대화는 기대하면서 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질문과 이게 쏟아지는데 지금 또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또 추가로 들어오는 게 있을 텐데 좀 밖에서 좀 계속 좀까지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네, 더마카 수고하셨고요. 이거 네. 다 말하려면 한 며칠이 걸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이거부터 한번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환기시키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2시간 만나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지금 질문이 들어왔잖아요. 그때 만나면 좀 자세히 좀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럴까요? 네.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두 가지 좀 재미있는 그 얘기가 있는데 우선 윤 후보가 그런 말을 합니다. 지난 4월 7일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자기 지인들이 당신은 서울을 좀 떠나 있거라. 그래서 국민의힘이 패퇴하면은 당신이 좀 더 입지가 좋아질 것이다.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서 그는 아주 잘못된 것이다. 지난 4월 7일 보선에서 만약 여당 후보가 이겼다 그러면은 그때는 아주 중대한 사태가 벌어졌을 것이다. 중대한 사태라면 어떤 걸 뜻하는 건가요? 저는 그것을 연성 쿠데타라고 표현을 했죠. 예. 과거에 총칼에 의한 쿠데타가 아니고 이 다른 언론이나 또는 다른 수사 그런 걸 통해서 네. 반드시 이재명과 윤석열을 동시에 제거하는 그런 쿠데타 작업이 벌어졌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 또 조금 의아하죠. 네. 그러나 제가 사실은 지금까지 윤석열의 정계 임무라든지 이낙연 당대표가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4월 7일 보선에서 야당 후보가 이길 것이다. 또 이재명, 윤석열 양자 구도가 될 것이다. 제가 말한 것이 대충 다 맞아 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강성 친문들
이 사람들이 그 어떤 그러니까 지금 잠깐 제가 이해한 거 그걸 한번 말씀드린 거 맞는지 한번 확인 좀. 지금 그 변호사님 말씀 연성 쿠데타라는 게 4.7 보궐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지금 현 집권 세력인 친문이 그렇죠.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모두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으로 거세를 하고 그렇죠. 친문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그렇죠. 대통령으로 만들려 할 것이다.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인 그렇죠. 거죠. 예. 뭐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한번 해줬죠. 뭐 그런 면에서 윤 후보는 막 그 당시 어떤 엄중한 상황 인식이 별로 되어 있지 않았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마치고 이 자리를 뜨면서 이 식사도 점심 식사를 쭉 차려놨는데 둘이가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식사를 못했어요. 그래 뭐 아주 미안해서 미안한 느낌도 갖고 뭐 그러면서 제가 떠나면서 윤 총장님 정치인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이 뭡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은 운입니다. 운, 천운, 시운과 천운.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자기 할 일을 해나가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 악수를 하고 헤어지면서 제가 한마디 했지요. 당신에게 항상 운이 따를 것입니다. 제가 청강 성성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천공. 천공입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러면 손바닥 왕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면? 저는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느냐 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은 흔히 그런 과학과 종교 어떤 공인된 종교 외에는 다른 건 다 미신이다. 우리가 그런 거 믿어서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면이 또 있는 거죠.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죠. 그리고 과학이라는 것이 19세기의 어떤 고전적인 과학 그 틀을 우리가 지금 벗어나고 있는 때입니다. 양자역학과 아시죠? 이름은 알죠. 원리는 너무 복잡해서 어려워서 모르고. 너무 어렵죠. 그걸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과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4차원만 생각해도 머리가 아픕니다. 이 도대체 4차원에 어떻게 해서 시공간이 어떻게 휘어지고 어떻게 하는 그런 걸 이해하기 어려운데 무려 11차원까지 있을 것이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68년쯤 해서 멀티버스 다중우주론이 나왔죠. 그 당시로서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거의 정설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과학이라는 것은 엄청난 우리가 모르는 면이 보이지 않는 면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면이 밝혀진다 그러면은 지금의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 파악도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손바닥 왕자에 좀 민감하게 반응했던 이유는 그런 측면이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 때 국정농단에 등장하는 최순실 씨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오방 뭐였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머릿속에서 연상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비슷한 장면이 자꾸 오버랩되면서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오히려 국정을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러니까 의존해서 푼다면 이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깔려 있었던 거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거 우리가 충분히 윤 후보가 받아들여야 되죠. 그것은 뼈아픈 실책이었습니다. 물론 동네 할머니가 잘 되라고 써주셨다고 해도 그런 걸 보이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질문 들어왔던 것 중에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제 법조인이시니까 이거는 좀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실 것 같은데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에 도전하고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 이것은 과연 바람직한 현상인가라는 이야기는 사실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법률가로서. 흔히 또 사람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법조인대가 대통령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대통령은 누가 해야 되느냐? 정치학과 졸업한 사람한테 대통령이 되어야 하느냐? 대학에 정치학과 가서 정치만 시험 군인 군의원 하다가 그런 국회의원하고 하는 그런 사람만 대통령이 되어야 하느냐? 그렇게 또 생각할 건 아니죠.
제가 그 윤석열 후보를 뭐 지지한다고 하니까 뭐 그 많은 그 비난을 그 퍼붓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저는 그 뼛속 깊은 그 사법개혁론자입니다. 그리고 그 검찰과 제가 싸워온 그 지난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 검찰에서 저를 그 얼마나 그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네네네. 제가 그것을 그렇게 검찰과 그 불화를 하고 검찰로부터 의심적임을 받고 또 검찰하고 투쟁을 하고 그렇게 그 평생을 살아온 사람인데 네. 검찰 출신이라고 해서 제가 그 호감을 가질 리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윤 후보는 단순한 검찰 출신이 아니죠. 윤 후보가 가진 그 이 대중 친화력, 네. 그것은 그 해방 후 지금까지 많은 그 정치인들이 우리 앞에 그 나타났습니다만은 그 정치인들 어느 분의 그 뒤지지 않을 만큼 그 강한 그 대중 흡인력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왜 이런 그 현상은 우리가 고려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20년 동안 지켜져 왔던 불문율이 있잖아요. 검찰총장은 퇴임 후에 정치를 하지 않고 선출직에 도전하지 않는 불문율이 있었는데. 그 불문율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게 왜 그런 불문율이 있어야 됩니까? 어느 그 자리에 있던 간에 네. 대한민국의 국민은 그 국민은 누구든 간에 네. 자기가 좀 더 그 큰 범위에서 이 국민들을 위해서 그 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면은 기회가 생기면은 그러면 그 자리에 나와서 또 다른 직위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네네. 또 그 하나의 그 의무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검찰 권력을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악용하거나 남용할 일은 없을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저는 그 확신합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제가 그 지금까지 제 인생을 걸고 검찰과 싸운 사람이 그 확신 없이 제가 그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어떤 점에서 그렇게 거기에 이제 그 확신을 갖게 되셨어요? 윤석열 후보는 네. 아까 뭐 제가 잠깐 말했습니다만은 조직이나 집단의 힘을 믿고 설치는 그런 그 모기형 인간이 아니고. 그런 점에서. 예. 그 검사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죠. 네. 그런 사람들 제가 뭐 많이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이 또 어떤 출세의 과정을 밟고 해도 저는 그 사람들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윤 후보는 그런 사람마다 틀립니다. 그래요. 예. 우선 윤 후보가 가지는 그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이해, 또 따뜻한 마음, 그런 것이 이 검찰에 속했다고 해서 그런 것이 다 아무런 그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것이 이 국민들과 접하면서 국민들이 가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점으로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우리 촌철님들이 이제 또 이제 궁금했고 이제 그러니까 또 보내주신 의견이 뭐냐면 가족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부인과 그 장모 관련 의혹 사건들 이 문제는 어떻게 그러니까 이 성격을 어떻게 파고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되고 표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 그런 가족 문제 비리가 어느 누구랄 것도 없이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적용돼야 하는 거죠. 판단이. 그렇죠. 그런 면에서 엄정한 수사가 진행돼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다만 제가 윤 후보를 위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과거에 제가 작년 11월 달에 이 윤 후보와 윤 후보의 가족 비리를 가장 앞서서 또 가장 깊이 파헤친 기자로부터 아까 뉴스타파 기자 그렇죠. 예. 3시간 넘게 브리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기자가 그렇게 말하면서도 이것은 이 비리를 계속 파봤자 별거 없다. 그 무슨 말이에요? 기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누굽니까? 지금 제보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 일의 사단을 만든 분이 정재택 씨? 예. 정재택 씨죠? 예. 네네. 예. 그 기자의 말에 의하면 정재택 씨 본인도 정대택 씨. 예. 정대택 씨. 장모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다 하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 물론 장모가 이거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비리에 연관되고 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꼭 바로 잡아야 되겠죠. 또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러나 지금 윤 후보의 처나 그런 또 윤 후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수사가 되고 있고 지금 한 1년 넘게 대한민국의 수사력을 전부 다 동원해서 비리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헤쳐 가지고 지금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면도 우리가 고려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공평하다고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수사력을 총 동원해서 1년 넘게 캤는데도 안 나온다면 지금 시중에서 이제 많이 돌았던 의혹 자체가 근거가 없는 것이 대부분 아니냐는 하나의 방증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근데 수사력을 동원을 했지만 수사 의지가 별로 없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대선 후보이다 보니까 권력이 총체적인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발치를 가는데 수사 의지가 없이 그런 검사들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지금 그 수사는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봅니다. 그래요. 최선을 다해서 했다. 예. 그런데도 지금 별로 나온 게 없지 않느냐.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알겠습니다. 아까 또 이제 질문에 들어왔던 것 중에 어떤 거였냐면 윤석열 후보 본인보다 김종인 위원장이 더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 들어왔었거든요. 좀 일단 평을 해주신다면. 어떤 분이 평하기를 윤 후보는 호랑이고 김종인 위원장은 표범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렇죠. 예. 이 표범이라는 뜻은 어떤 뜻을 한 걸까요? 물론 이제 표범이 호랑이를 도와서 여러 일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표범은 호랑이를 넘을 수 없다. 이런 뜻으로 한 것인데. 아하. 제가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도 이 찬반의 여론이 팽팽하죠. 그러나 제가 보는 한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김종인 위원장은 얼굴에 이 맑은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맑은 기운이 있다 얼굴에? 예. 그래서 저는 윤 후보한테 김종인 위원장 쪽을 택해야 합니다라고 조언을 한 적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대위를 어떻게 구성할까 그 단계에서 그런 조언 주셨습니까? 그래요? 그럼 김종인 위원장을 택해야 된다고 조언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게 이제 흔히 평가하는 어떤 선거 전략을 잘 짜고 선거 관리를 잘한다 이런 측면 때문입니까? 꼭 그런 어떤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볼 건 아니죠. 자기가 어떤 능력이 있다 해도 그 능력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면은 그 능력은 아주 해가 되어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김종인 위원장이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만은 가장 문재인 김종인 위원장의 이 지략이 또 역할이 뚜렷한 성과를 보인 것은 지난 4월 7일 서울시장 보선에서입니다. 이 선거에서 만약 졌다고 한다 그러면 국민의힘에 졌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더 이상 존립의 가치가 없었습니다. 당의 해체 수준을 밟았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나 또 헌법적인 측면에서 커다란 위기 상황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강성 친문들에 의해서 이 중차대한 우리 헌정사의 하나의 분수령을 이룰 만한 4월 7일 서울시장 보선에서 김종인 위원장의 뛰어난 지략이 빛을 발했죠. 그때 마지막까지 이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밀었죠. 그때 김종인 위원장이 오세훈 후보를 김종인 위원장 스타일리스트라고 평했습니다. 사람은 좋은데 또 능력도 있는데 자꾸 어떤 외관 남한테 어떻게 보일 것인가 거기에 치중하다 보니까 무상급식 문제로 서울시장 이 자리에서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지금의 민주당 쪽에 밀리기 시작한 거죠. 그런 결정적인 허물 이 실수를 했죠. 이 오세훈 후보를 붙잡고 절대 지금 단일화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해가지고 성공시킨 것은 결국 단 한 사람 김종인 위원장의 공이었습니다. 이거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분이 가진 능력의 어떤 훌륭한 점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댓글창에 질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신우신님이 홍준표 의원이 계속 안 도와주면 어렵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이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변호사님은? 홍 의원이 도와주시면 좋죠. 홍 의원 또 좀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는 평생을 두고 그 대통령 정말 한번 되고 싶었는데 나 이 정계에 입문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들어와서 네. 그 후보를 뺏겨 버렸으니까 조금 서운한 점이 많겠죠. 마음을 다스릴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좀 그렇겠죠. 예. 근데 예. 끝내는 결국 마지막에는 도와줄 거다 이렇게 혹시 전망하십니까? 지금은 조금 그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러나 홍 의원이 도와주고 안 주고는 대세에 큰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렇게 보세요. 오히려 홍준표 의원 주변에 청년들이 몰려 있지 않느냐 이 점을 되게 강조하잖아요. 많은 언론들이. 그 청년들의 마음을 윤 후보가 뺐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될 거라고 확신하세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CHI 치인님이 저는 윤석열 후보는 그래도 괜찮은데 국민의힘이 싫어요라고 지금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 이런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국민의힘이 싫어요. 그래요? 저는 예. 태생적으로 국민의힘 그쪽하고는 얼릴 수가 없는 사이입니다. 예. 제가 물론 국민의힘에도 여러 훌륭한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은 제가 가장 싫어하는 지금도 그래요? 그렇어요. 엄습한 토 세력의 그게 본거지 아닙니까? 네. 저는 국민의힘하고는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 윤석열 후보가 설령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당의 어떤 지지와 지원이라 뒷받침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인데 예. 그럼 거기서 오히려 불협화음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 제가 그렇다는 것이지 윤 후보하고는 상관없다. 예. 그러면 지금 윤 후보가 국민의힘에 잘 녹아들고 있다고 평가하세요? 잘 녹아들고 있죠. 그렇게 평가하세요? 예. 김지윤이 님이 아까 이재명 후보와도 특별한 관계라고 하셨는데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이 말을 해야 될까 말까. 이재명 후보한테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만은 사실은 이재명 후보와 저는 좀 특수한 관계죠. 그래요? 이재명 후보가 저한테 각듯하게 대해왔고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과거부터 인연이 있으셨군요. 그렇죠. 예. 제가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 한번 성남시청에 시장실로 찾아갔습니다. 네. 집사람이 운전해서 가서 집사람 밑에서 기다리고 저는 그러니까 시장실로 가서 독대를 했죠. 예. 그래서 제가 이 시장한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시장님 이렇게 이제 문재인 정부가 바뀌었는데 이 달라지는 건 별로 없고 왜 이럴까요? 좀 탄식을 하면서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 시장이 말씀하시기를 그건 말이죠. 지금까지 해방 후에 지금까지 진보건 보수건 간에 전부 기득권 가진 놈들이 다 나와서 해먹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양반이야말로 진짜 우리 사회가 가지는 가장 큰 문제 이 기득권 구조로 얽혀가지고 이런 신참자들이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런데 아주 이 불공정한 사회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적임자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죠. 그래 이제 이 독대를 마치고 오니까 집사람이 말하는 이게 이거 성남시청은 참 특이한 것 같아요.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관공서에 가면은 상당히 이 분위기 자체가 고압적입니다. 예. 이 성남시청에서는 온 시민들이 이 시청을 꼭 자기 마당처럼 생각하면서 편하게 다니는 거 보면서 놀러 오는 사람도 있고 시청에 놀러 왔다기보다도 이 자기 집처럼 그렇게 이 편안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 분위기가 참 너무나 다릅니다. 좀 자유롭다. 자유롭고 예. 편안하고 이런 말을 해서 역시 이런 이 시장이 시민들과의 관계도 이렇게 좋게 이끌어가고 있구나 생각을 했죠. 예. 그래서 저는 어떤 이재명과 윤석열이가 차기
지도자로 나설 것이다 하면서 일찍부터 그 예측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재명 후보 지지가 아니라 윤석열 후보 지지를 했던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게 아까 얘기했던 그 맥락입니까? 그렇죠. 저는 우선 우리 사회를 통합을 해야 된다. 그게 꼭 필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는 여론조사를 보면 비호감도가 되게 높잖아요. 예. 그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아이고 뭐 그건 뭐 선두로 나서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아 그런 건가요? 그렇죠. 견제 심리입니까 그러면? 예, 그렇죠. 뭐 견제도 있겠지만은 예. 그 많이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그 어떤 그 부정적인 그 의견도 많아지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서로 이제 네거티브 공세를 많이 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면이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돼서 비호감도가 높아지는 거다. 양쪽 모두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리고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윤석열 후보 이미지가 되게 잘못 전달되고 있다 국민한테. 이제 국민이 이 점에서 윤석열 후보를 되게 오해하고 있다. 혹시 이런 점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 많이 오해되고 있죠. 네. 특히 어떤 점이 오해되고? 아까 뭐 질문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이 검찰 출신, 그 강골 검사, 막 그런 이미지를 윤 후보가 뒤집어 쓰고 있는데 사실은 그 윤 후보는 아주 그 인간적으로 따뜻하고 또 이 그 너그럽고 또 이 타인에 대한 공감능이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너무나 편하죠. 이런 그 아주 그 인간적인 장점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런 장점들이 지금 묻히고 있습니다. 아, 그게 잘 지금 부각이 안 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점만 잘 어필이 된다면 비호감도도 많이 낮출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아이고 뭐 비호감도는 그 낮출 수 없을 겁니다. 아니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낮춰야 되는데. 아 이거 정치판에서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인데 지금 변호사님 혹시 내가 이런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진행자가 좀 진행을 잘못해서 이런 얘기도 못 꺼냈다 혹시 이런 게 있으시면 지금 말씀하셔도 되는데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 그래 뭐 저는 그 무엇보다도 그 차기 대통령은 그 통합과 계획의 그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통합이시군요. 예, 그게 그렇게 절실한 과제라고 보시는 지금 그 우리가 이렇게 나눠져서 어떡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분열되어 있으면은. 지금 우리 이 국민에게 그 민족에게 우리나라에 이 쏟아지는 거대한 이 파고를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발 우리가 다음 대통령 밑에서는 이 통합을 해서 그 다음에 또 개혁을 해야죠. 통합을 한다고 해서 그 통합과 조금 반대되는 이미지의 개혁을 우리가 그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잘못된 사회 구조 그리고 우리가 타파를 해서 이 산업화 민주화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는 그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공정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 그 중차대한 개혁을 차기 대통령이 리더하에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적임자가 윤석열 후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 이재명 후보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오늘 뭐 특별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선 특별기획 첫 번째 시간이었죠. 윤석열을 말한다. 심평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도 물러가고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